2024년 11월 18일 이종근의 육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장외 집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제가 통역해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곧 민주주의요, 이 나라의 미래다. 자신을 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자신을 이 나라의 미래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재명의 세계관 속에는 모든 우주가 자신을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김대중도 노무현도 김영삼도 김종필도 자기가 만든 당을 김종필의 당, 김대중의 당, 김영삼의 당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천하의 김대중도 평화민주당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동지들이 만든 당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아예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습니다. 뒤에 백스크린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자기애 성격장애죠.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표현하죠. 너무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모든 세계가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봉암, 김대중, 노무현 이런 전 명사들을 동원을 해서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을 일치시킵니다. 그런데 다시 묻지만 조봉암도 김대중도 김구도 노무현도 자신의 치부를 위해서 토건 비리족들과 손을 잡고 시민들한테 돌아갈 돈을 따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저수지의 돈을 챙기고 토건 비리족에게 모든 이권을 다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김구도 조봉암도 김대중도 형수에게 욕을 하고 형을 정신병원에 보내고 조카에게 협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도 조봉암도 김구도 법인카드를 긁어대면서 국민의 혈세로 소고기를 사 먹고 국민의 혈세로 샌드위치를 사 먹고 국민의 혈세로 일제 샴푸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치범이고 사상범이고 이재명은 파렴치한 일반 형사범 중에 자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치 자기가 민주주의의 투사로서 이렇게 선고를 받은 양 오도하고 호도합니다. 그리고 자뻑을 합니다. 이재명은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이자 사이비 교주이고 또 폭군입니다. 폭군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반 4세 러시아 차르입니다. 이 황제는 자신에게 충원을 하는 사람들을 반역자로 몰아서 자그마치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반대자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게 폭군의 특징입니다. 그런 그가 거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내가 살해한 사람들을 모두 다 좀, 회개해야지 하면서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4,000명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악어의 눈물이었겠죠. 저는 이재명의 웃음을 잊지 못합니다. 자신과 함께 경선을 치렀던 박용진을 기자들 앞에서 성적이 꼴찌라고 폭로하면서 마치 그것도 사실 폭로라기보다는 거짓으로 꾸며낸 수치였겠지요. 그리고 흐흐흐흐흐 웃었습니다. 자신의 정적을 그렇게 제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가 있는지요. 비명횡사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자신의 선고를
정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압박을 한다라고 호도합니다. 자신의 행위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야말로 폭군이죠. 그가 제거한 그런 정적들, 그들은 그냥 그에게는 성적이 안 좋아서 공정하게 탈락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 이재명을 향해서 지금 신도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나서서 이재명이야말로 신의 사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재명이 정말로 구속됐을 때 이 신도들이 어떻게 할지 저는 걱정입니다. 휴거된다 어쩐다 하는 사이비 종교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요. 이 신도들, 이재명 교회 신도들도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교회 신도들에게 제발 제정신을 차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현실로 돌아오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재명의 끝을 함께 하렵니까? 아무리 뭐 정치적 효능감 운운하면서 뛰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라는 정당에는 이재명만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이재명에게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라고 부르짖는 이재명에게 그 다음 귀절을 소개합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영원히. 사라져주면 됩니다. 2024년 11월 18일 이종근의 육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이종근의 육감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기가 막힌 기사 하나를 만났습니다. 뉴스 기사입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마약 범죄자가 큰 소리를 뻥뻥뻥뻥 치더군요. 마약 범죄자만이 아니라 범죄자가 큰 소리 치는 세상 맞습니다. 누구요? 이재명 같은 범죄자가 야당 대표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돼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완전히 범죄가 아니다라고 덮으면서 도리어 큰 소리치는 그런 세상 맞습니다. 그런데 덩달아서 마약 범죄자까지 큰 소리치다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지난 7월에 있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서울 소재 13개 대학, 그러니까 수도권 소재죠. 정확하게는 13개 대학의 연합 동아리가 만들어집니다. 인싸 잘 나가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서 무엇인가 동아리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까지만 들으면 대단히 바람직하고 건전한 것 같은데 여기에 일부 학생들에게 마약을 유통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아예 진짜 먹어서는 안 될, 또 흡입해서는 안 될, 복용해서는 안 될 그런 그 약들의 수준을 점점 더 높여갑니다. 약의 종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소위 집안도 좋고 또 대학교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네임도 꽤 높은 그런 대학을 다닌 학생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함께 먹어서는 안 될 그런 약들을 복용하면서 지내왔다, 자기네들끼리. 그런데 오늘 바로 어떤 기사가 났는지 아십니까? 2024년 11월 4일자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이 동아리 회장에 대해서 2차 공판 기일이 열린 겁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연모 씨에 대해서 2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는 건데요. 이 연모 씨 변호인을 통해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염 측 변호인은 일단
마약류 취급, 매매 혐의를 인정한다.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 일단 고개를 수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는 말들이 기가 막혔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수에서만 있었던 행동으로 선처를 부탁한다. 즉 마약 범죄가 불특정 다수에게 던지기 수법 하면서 유통하잖아요. 그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마약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급하는 건 전문적인 어떤 그 조직 범죄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의뢰인이 한 행위는 소수에게만 했다라는 겁니다. 소수가 도대체 몇 명이어야 소수일까요? 그리고 불특정한 사람들한테 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사람들한테 하면 선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한두 번도 아니고 꽤 오랫동안 연합동아리라는 어떤 공간을 통해서 마약을 공급한 것입니다. 이것이 선처를 바랄 수 있는 일일까요?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만 그 다음에 한 변호인의 이야기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소 사실을 일부 부인했습니다. 이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범죄가 되지 않는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시한다면서 마약 등 일정 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없는 범죄다 라고 하면서 공소 사실을 부인한 겁니다. 내가 죄가 없어요. 이건 무죄예요. 행위에 대한 죄 없음을 주장하는 공소사실 부인이 아니라 이건 검찰이 수사해서는 안 될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범죄를 했는데 검찰이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만약에 이것을 붙잡았다면 공소사실을 인정할게요. 근데 검찰이 했기 때문에 이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와, 열받았습니다, 제가. 이 범죄자가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민주당이 바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에게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아예 가액 500만 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다 축소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2022년 9월에 검찰청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원상 복구했습니다. 밀수 유통범죄 가액에 제한 상관없이 아니면 10,000원이든 500만 원이든 5억 원이든 상관없이 수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할 수 있게 했지만 예외 조항을 남긴 겁니다. 마약 소지, 보관, 투약 등의 범죄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그러자 지금 이 변호인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의뢰인의 일부 공소 사실을 부인합니다. 왜? 마약을 지금 밀수하거나 유통한 것이 아니라 마약 소지, 보관, 그 다음에 투약 등의 범죄에 해당됩니다. 일부 범죄는요. 그래서 요 일부 범죄는 우리가 공소사실을 부인합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범죄자들의 세상, 그것을 지금 그대로 우리들은 목도하고 있습니다.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를 민주당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마약을 유통시키고 보관하고 투약시키고 했던 자가 당당하게 이건 검찰이 했으므로 무효다! 경찰이 해야만 인정하겠다! 라는 것을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도 검찰의 마약 수사 때문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별의별 그 상황들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검은 이태원 참사 당시에 마약 수사 활동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요. 당시 마약 수사가 전혀 없진 않았습니다. 이태원의 몇몇 장소에서 몇몇 공간에서 마약을 계속 유통하고 있고 흡입하고 있고 투약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경찰의 마약 수사반이 그날 역시 수사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첫 번째, 그 날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수사를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경찰이 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듯이 검과 경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를 검찰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처럼 만들어서 이태원 참사는 검찰이 저질렀다라는 식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를 만들어가는 민주당. 검찰을 악마화해서 지금 득세를 하는 건 누구죠? 조폭과 마약 범죄자들입니다. 조폭과 마약 범죄자들이 득실거려서 이렇게 서민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만들어 놓은 민주당은 오늘도 반성 없이 검찰을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범죄자들이 잡혀와서 재판장에서 큰 소리 치지 않는 세상, 진짜 반성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4년 11월 5일 들려드린 이종근의 육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8일 이종근의 육감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검찰에 온갖 보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악마화하는 것 말고도 검찰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존재인 양, 그리고 또 지금이 마치 무슨 독재 운운하면서 검찰 독재 국가인 양, 검찰이라는 그런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이 범죄자들을 소탕하는 한 공공기관을 이렇게까지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늘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자신을 수사하고 자신의 범죄를 드러내게 했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는 아예 검찰의 손발을 전부 다 묶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인데요. 법사위에서요, 이제, 국감이 다 끝나니까 뭘 하고 있죠?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법사위에서요, 검찰이 쓰는 모든 수사비를 전부 다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봤더니요. 법사위가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수사 예산에 포함되는 특정 업무 경비 507억 원도 전액 삭감했다는 겁니다.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특활비는 법무부가 이제 책정을 해서 검찰에 이제 그 특활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 도와주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정 업무 경비가 있습니다. 특정 업무 경비는 특경비라고 해서 주로 수사관들에게 직접적으로 쓰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특정 업무 경비, 특경비는 어떤 데 사용이 되느냐? 바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수사에 있어서 사실 위장 수사를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완전히 영수증을 첨부하고 이렇게 따박따박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경비를 쓴다면 위장 수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위장 수사 등에 쓰일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을 해서 이 관리를 하는 것이 특정 업무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경찰들 또 검찰들은 가장 중요한 게 정보원입니다. 정보원. 그럼 이 정보원들의 관리는 뭐를 해야 되죠? 이렇게 특경비로 해야 됩니다. 드러나지 않게 해야 그 정보원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정보원인데 어느 날 어떤 정보를 줬다. 이렇게 지금 명기를 해서 온천하에 드러나게 하면 예를 들어서 조직폭력배라든지 이런 그런 범죄 집단의 안에서 정보 활동을 하고 있는 정보원들은 그야말로 그 집단에 의해서 아주 가혹한 보복을 당할 겁니다. 이런 데 쓰이는 특정 업무 경비를 자그마치 507억 원을 한 푼도 줄 수 없다. 전액 삭감한 겁니다. 여기에 감사원은 또 무슨 죄입니까?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특경비를 모두 다 전액 삭감했습니다. 감사원은요, 이것도 역시 보복입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 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보복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이 너무 기가 막힌 이런 폭거에 법무부 감찰과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검찰과장이 항의성 사표를 냈는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이겁니다. 아니 작년에 쓴 거 다 제대로 특경비하고 특활비하고 어디다 썼나 다 제출을 하면 내가 해줄게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진짜 무도한 행위입니다. 왜? 그것들을 증명하지 않을 곳에 증명 못하는 곳에 쓰이는 것이 특경비예요. 조직범죄,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이런 집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범죄를 수사하는 데 쓰이는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낱낱이 다 보고를 해라 라고 한다면 이건 그냥 이재명 수사했으니까 너네 골탕 좀 먹어봐라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 골탕은 누가 먹습니까? 서민이 피해를 입습니다. 보이스피싱 수사 제대로 못하면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디지털 성범죄 제대로 단속을 못하면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 여성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안하무임입니다. 입으로는 서민, 입으로는 여성, 입으로는 약자, 입으로는 인권 하면서 나 몰라라 이재명 대표, 이재명 아버지만 구하면 된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특활비, 특경비 이것을 모두 다 강탈해 갔습니다. 이재명 보복, 이재명의 지금 기소를 보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024년 11월 8일 이종근의 육감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13일 이종근의 육감입니다. 저는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을 잘 압니다. 성남시장 시절 이전을 더 잘 알겠죠. 정동영이라는 열린우리당 대통령 후보에 정말 저 말단에서 뭔가 자기도 캠프에 있었던 양 이렇게 흉내를 냅니다. 그는 무슨 참여연대 운운하지만 결코 참여연대라든지 또 왜 그런 사회 시민단체의 유명한 그런 언저리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맨 끝에서 나 언제 좀 세상이 알아봐 줄까 눈치 굴리면서 살던 시절, 그 시절의 이재명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그의 눈빛은 늘 굶주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에 굶주려 있었고요. 사람들의 응원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알아봐 달라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면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먼저 나서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버스 떼기 사건입니다. 지금 당시에 정동영 후보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버스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다가 당시 상대 후보였던 손학규 캠프에 일하고 있었던 정봉주와 맞닥뜨렸습니다. 정봉주는 그때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지요. 당시 이재명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더 악을 쓰고 악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그리고 그게 방송에 나가니까 너무너무 흐뭇해했습니다. 정봉주나 김영주, 왜 부의장, 국회 부의장 했던 김영주 등등과 자기가 몸싸움을 했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이재명, 이제 성남시장이 그 당시 되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그러던 와중에 좌파 매체와 인터뷰를 했던 것이 기억을 합니다.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도
나 좀 알아달라 하면서 하루 종일 SNS만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시민이 시장님 언제 시정을 보실 겁니까? 이렇게 맨날 SNS로 박근혜 대통령 비판만 하고 있으면 시정은 도대체 언제 돌봐요? 했다가 거기다 고래고래 욕을 해댑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거의 그 수준이었지요. 그는 거칠었습니다. 시장 시절에도 거칠었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항의를 하니까 저 자식들 다 잡아차나! 그러질 않나. 또 나중에 선거 때 당선이 되자,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되자 방송국마다 당선 소감을 인터뷰를 하려고 줄을 섰는데 MBC였습니다. 자기네들한테 우호적일 수 있는 방송의 앵커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간에 좀 힘드셨지요? 그 말을 했다고 안 들려요! 하고 이걸 팍 집어 던지던 그런 깡패 같은 그런 정치인. 그는 늘 굶주렸습니다. 굶주렸기에 조그만 건드려도 폭발하는 하이에나였습니다. 들깨였습니다. 옛날에 좌파 매체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대통령 꿈을 갖고 계신다는데 너무 거칠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웃사이더라서 사람들에게 나를 인지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인지도를 높이려면.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인싸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중앙정치의 핵심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중앙정치의 언어로 바뀔 것이다. 나는 인사이드의 언어로 바뀔 것이다. 나는 품격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끔은 그렇게 했죠. 목소리 깔고 자애로운 듯이 표정도 짓고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듯한 제스처도 취하고. 그런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말이지요. 지금 며칠 동안 이재명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게 호랑이의 얼굴입니까? 그게 산군의 얼굴입니까? 호랑이를 예전에 우리는 산군이라 불렀습니다. 산의 군주라는 뜻이지요. 산의 군주인 호랑이는 으르렁거릴 때 딱 한 번뿐입니다. 양양대면서 지저대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SNS에 중앙일보가 오늘 기사를 냈더군요. 이재명의 SNS 글을 봤더니 무죄 호소가 뒤덮었습니다. 민생 이런 단어는 아예 없고요. SNS든 아니면 뭐 직접 최고 회의에서의 발언이든 아니면 대중 연설이든 나는 무죄니까 살려달라. 나는 무죄니까 전부 나와서 집회에 참가해달라. 나는 무죄니까 폭력 집회를 해달라. 선전선동을 해댑니다. 그의 얼굴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성남시장 시절 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배가 고파서 비천하지만 울부짖던 하이에나, 그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이재명이고 그게 이재명의 민낯입니다. 최근에 법륜 스님을 만나서 나를 좀 응원해달라, 나를 좀 알아봐달라, 덕담을 해달라 만났습니다. 법륜은 그에 말려들지 않았지요. 김종인과 윤여준과는 달랐습니다. 쓴소리를 해댔습니다. 정부가 잘못한 건 맞는데 민주당은 뭐하고 있니? 그러자 이재명은 MBC의 인터뷰를 거절할 때 인이어를 뽑아들면서 안 들린다고, 나 이제 저 따위 인터뷰 이제 그만하겠다고 당원들과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도 폐악질을 해대던 그 얼굴로 돌아가서 법륜 스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하자, 그만하자. 얼굴 돌리고 이야기하고 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이재명의 비천한 얼굴입니다. 이게 이재명의 비루한 얼굴입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 호랑이가 되겠다고 호랑이 흉내를 잠시 냈습니다. 하이에나 이재명, 굶주린 이재명,
그 이재명의 하이에나 들깨에 우리가 얼마나 더 놀아나야 합니까? 2024년 11월 13일 이재명의 운명이 바뀌는 딱 사흘 전에 이종근의 육감이었습니다.